그 박스 안에는 지워버린 내 과거와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미래가 다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주문한 건 그였다. 장녀, 황희건. 마루 한쪽에 세워둔 고장난 앤틱 괴종시계는 벌써 15년이 지나도록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정수리 위에서는 쭈뼛쭈뼛 그 무엇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결국에 엄마는 별명이 말의 씨가 되어 내가 살고 있는 집 옥상에서 떨어져 우리 곁을 떠났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엄마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때 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엄마로부터 온 마지막 메시지였다. 샘이야, 엄마 먼저 간다. 부디 이 엄마를 용서하지 말거라. 우리 엄마의 이름은 매주, 삼해주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엄마의 본명이다. 한때 엄마는 자신의 이름을 사서영이라 개명까지 했지만 여전히 학창시절 옥덜매라는 별명이 개명한 뒤로도 엄마의 인생을 지배했다. 엄마는 이름과는 달리 참 예뻤다. 누구나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하겠지만 나보다 더 젊은 사진 속 엄마는 같은 여자가 봐도 미모가 아주 출중했다. 내 기억에 엄마는 자기 이름을 죽을 만큼 싫어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숨길 수 있는 한 숨기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이름이 들통나는 경우에는 안면을 확 바꿔 아주 우아하게 당부한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아니, 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이름은 매주가 아니라 매기예요. 매기. 나는 우리 집 장녀다. 어려서부터 이구동성으로 엄마와 똑같이 생겼다고 귀가 닳도록 들었다. 아무리 숨죽여 조용히 살아도 원래부터 아주 시끄러운 인생을 예약한 것만 같았다. 행여나 엄마의 인생까지도 닮을까봐 나는 두려웠다. 우리 집은 세 자매 이름이 모두 다 외자이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우린 모두 조금은 남들보다 더 외롭게 사는 팔자인가 싶지만 그래도 난 내 이름이 좋다. 이름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던 엄마는 우리 셋의 이름을 아이돌 가수처럼 예쁘게 지어주었다. 엄마는 내 이름을 샘, 둘째 이름을 강, 막내 여동생을 솔이라고 지었다. 우리 셋은 생물학적 아빠가 모두 각기 다르다. 그래서 성씨도 다 달라야만 했지만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엄마는 우리에게 엄마의 성씨를 물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씨성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우리 셋만의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여태껏 살아오게 된 듯하다. 만약에 그런 유대감이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분명 깊은 바다보다도 더 어둡고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사고가 났던 그날 밤 119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했다. 용산경찰서 담당 경사는 나에게 미국에 있는 엄마 연락처와 우리 집 가족사 등 몇 가지를 묻고는 철수했다. 엄마의 부검이 끝나고 난 이튿날 사건 조사를 맡았던 형사로부터 엄마가 소지하고 있던 유품들을 돌려받았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엄마가 재작년 미국에서 이혼을 했으며 최근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아 치료차 서울에 돌아온 사실을 듣게 되었다. 엄마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죽기 전 우리를 마지막으로 보러 온 것이다. 엄마가 집을 팔겠다고 강짜를 부렸던 건 우리 앞에 나타나기가 그저 미안해 그런 것이었을 뿐 진심은 아닌 듯 했다. 그냥 나쁘고 모질었던 엄마로 일관성 있게 처신한 엄마의 마지막 배려 아닌 배려는 우리가 엄마를 용서하지 않고 앞으로 쭉 계속 엄마를 미워하는 걸 가능케 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옥상에서 투신하기 직전 그래도 엄마는 우리 셋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문자 메시지로 따로 보냈고 동생들에게는 약간의 현금과 나에게는 이 집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났다. 언니, 진짜 저걸 나보고 입으라는 거야? 난 검은색 한복 입는 거 죽기보다 싫어.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둘째 강희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옷 한 벌을 불쑥 내게 내밀었다. 레드카펫에서나 더 어울릴 것 같은 화려한 공단을 덧댄 검은색 턱시도 재킷과 검은색 원피스였다. 심지어 재킷을 입으면 치마가 하도 짧아 아예 안 입은 것처럼 보였다. 너 돌았니? 엄마 장례식에 이런 걸 나보고 입으라고? 내가 난처해 하자 이번엔 막내 소리가 거들고 나섰다. 언니, 우리 초라하게 엄마 보내지 말자. 나도 한복 안 입을래. 엄마가 원래 아주 화려한 거 좋아했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엄마한테 맞춰줘야지. 강희 언니가 난 이걸로 입으래. 소리는 시스루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옷걸이째 들고는 자기 몸에다 대고 흔들어 보였다. 아유, 너희 둘 다 왜 이러니? 장례식에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셋만이 줄곧 엄마의 영정을 지킬 뿐이었다. 물색 없는 미소를 보내고 있는 영정 사진 속 엄마를 보다가 갑자기 얄미운 생각이 들었다. 너희는 엄마가 용서가 되니? 내가 동생들에게 물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리고 나한테 유산으로 학비도. 소리가 강희 눈치를 보며 소심하게 말끝을 흐렸다. 난 엄마가 남기고 간 돈 안 받을래. 언니는 어때? 엄마가 용서가 돼? 둘째 강희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글쎄,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소라, 너는 왜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아까부터 배가. 화장실에 갔다 와 그럼. 강희가 소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 배 아니거든. 그리고 그렇게 눈에 힘 좀 주지 말라니까 제발. 엄마가 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 생각 안 나? 순간에 아주 짧은 침묵이었고 강희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소리가 또 강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던 것일까? 우리는 의논 끝에 엄마를 화장하기로 했다. 엄마의 허무한 육신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그저 한 줌의 재로 우리 세 자매의 손에 쥐어졌다. 그토록 사력을 다해 내가 미워했던 엄마는 고작 한 줌의 재가 다였고 엄마를 향한 나의 증오 또한 결국 한 줌에 불과했다. 나는 내게 일어났던 엄마에 관한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꼭 꿈만 같았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그리워했고 그것조차 동생들 눈치 보느라 마음 편히 엄마를 그리워해보지도 못한 나였다. 그리움은 죄책감 반, 증오 반으로 칵테일처럼 뒤섞여버려 어느 순간 나는 엄마를 이미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엄마가 마치 이번 생에 2번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애초부터 엄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엄마의 부재와 달리 엄마의 죽음은 내게 슬픔이라는 현실로 구체화될 수 없었다. 엄마의 고향인 전라북도 장수로 향했다. 덕산 계곡에서 엄마를 바람결에 실어보내고 내려오는데 빗방울이 툭툭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누적된 긴 피로가 떨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내게 아직 운전할 기력이 남아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빗줄기를 피하기 위해 우리 셋은 트럭이 주차된 곳을 향해 뛰었다. 얼마큼 뛰었을까 마침내 계곡 입구 주차장 근처에 다다랐다. 주차장 한편에는 새벽녘 도착했을 때에는 없었던 조그만 장이 하나 서 있었다. 날이 굳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좌판이 10개도 안 되는 장에는 그래도 제법 먹을거리가 여기저기 있어 보였다. 얘들아, 저기서 숨 좀 돌리고 가자. 내 말이 끝나자마자 소리는 이미 저만치 기름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파전을 붙이는 좌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어느새 나와 강희를 부르고 있었다. 언니들 빨리 와, 여기야. 장터의 천막들은 그런대로 지나가는 비를 피하는데 괜찮았다. 동생들은 순식간에 파전 한 판에 막걸리까지 시켜 한 대접씩 쭉 마셨지만 나는 운전을 해야 해서 막걸리를 사양했다.
언니 그냥 마셔. 대리 부르자. 소리가 내 코앞에다 막걸리 잔을 들이대며 애양을 떨어댔다. 어느새 나는 사악한 유혹에 넘어가 막걸리를 3잔이나 비우고 있었다. 이 맛이야 언니. 운전은 아무래도 무리야. 우리 여기 어디서 하루 민박하고 내일 올라가자. 강희가 흥이 났다. 우리 셋은 엄마를 보내고 온 날인데도 뭐가 그리 좋았는지 흥이 났다. 야, 우리 정말 망할 년들이다. 엄마 장례 치른 딸년들 맞니?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같이 웃었다. 그런데 술이 좀 취하니 각자의 생각에 빠져 조용히 훌쩍이다가 눈이 서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또 같이 웃다가 그러다 또다시 셋이 각자 울었다. 사실 나는 딱히 엄마의 죽음이 슬퍼서 운 건 아니었다. 동생들과 그토록 오랜 시간 엄마를 기다렸고 이제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쁘고도 섭섭해서 그저 눈물이 날 뿐이었다. 이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 따위는 없었다. 엄마는 죽었고 적어도 나는 기다림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근데 어디서 뭔가 좀 쿰쿰한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 냄새에 유달리 예민한 강희가 울다 말고 갑자기 코를 실룩대며 주위를 살폈다. 매주, 그건 분명 아주 익숙한 매주 냄새였다. 섣달 금음날 엄마가 죽기 전 나를 찾아왔었다. 그간 1년에 2번 연락이 오긴 했어도 나는 건성건성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없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온 건 거의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날 밤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둘째 강희는 작년에 독립해 자기 직장 근처인 광장동에서 따로 나와 살고 있었고 춘천에서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던 막내 소리는 방학이라 서울로 올라와 나와 며칠간 집에 있다가 마침 그날 오전 동기들과 남해로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었다. 1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엄마는 나에게 다짜고짜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겠다고 말했다. 가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눈을 보는 대신 엄마가 열고 들어온 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 대신 내 등 뒤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이 집 팔기 전까진 나 미국으로 못 들어간다. 그리 알아 너. 가세요 제발. 내 시선은 여전히 문을 향하고 있었다. 냐옹. 찔레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둘 사이에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오마이갓. 블랙캣이 너 얼마나 재수가 없는데 키우고 있니? 네가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게다가 얘는 눈까지 한쪽이 먼 애꾸네. 불쌍한 고양이한테 험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멀쩡한 우리를 버리고 이제와 나타나서는 뭐가 어째요?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겠다고요? 어머 얘, 너는 이미 내 가게도 홀랑 다 팔아먹었잖니. 나는 엄마가 갈 때까지 그냥 침묵하기로 했다. 엄마와 나의 침묵은 우리 모녀의 악연이 깃든 집안 구석구석을 아프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박동이 빨리 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찔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시끄럽게 소리내며 걸어 잠갔다. 그렇게 한 10분쯤 흘렀나 싶었는데 갑자기 찔레가 문을 열어달라고 떼를 쓰며 방문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찔레를 내보내려고 안방문을 아주 조금 찔레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만 열었다. 마루로 나간 찔레가 엄마의 무릎 위로 뛰어오르는 게 보였다. 엄마는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찔레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엄마는 찔레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널 낳아준 엄만데 나를 이렇게까지 개무시하니 네가 어떡해. 엄마는 찔레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다가 조금씩 울먹이기 시작했다. 가끔 영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열어놓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마루 창문의 커튼이 조금씩 흔들렸다. 덩달아 커튼에 그려져 있는 커다란 튤립 꽃무늬들이 엄마의 머리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주의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런 엄마의 모습을 엿보던 나는 갑자기 구토가 났다. 하는 수 없이 방에서 나와 마루에 있는 엄마를 지나쳐 현관 오른편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입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마른 눈물이 이마로 흘렀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오는 섣달 금음날 밤 나는 엄마를 내 집에서 내쫓았다. 그 밤은 무척 길었다. 둘째 강희는 재작년 육군을 만기 전역한 후 미련 없이 자신의 남성을 버렸다. 성절한 수술을 받은 후 강희는 내 여동생이 되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강희는 세상에 태어나 비록 남자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지 몰라도 강희가 우리에게 강희가 아니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지금은 네일 아티스트이지만 원래 프랑스 극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처럼 멋진 작가가 되는 것이 강희의 꿈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지금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강희는 어릴 적부터 독립심이 유달리 강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자신은 행복한 작가가 될 자신이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프로페셔널한 네일 아티스트가 되겠다며 담담하게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눈은 여동생이 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이 반짝거린다. 강희에게 변한 건 없었다.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이 강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막내 소리는 차라리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엄마에 대한 원망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가끔 기억에도 없는 엄마를 과장해 그리워할 때가 있을 뿐이었다. 엄마의 부재와는 달리 우리 셋은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아니,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애초에 생각조차 안 했던 것만 같다. 아버지가 서로 다 다른 것조차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고 서로의 생부에 대해서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엄마가 우리 셋을 하나의 성씨로 묶어 놓으셔서 그랬을까? 아무튼 우리 셋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마저 싹 틔우지 못했다. 나는 한때 내가 엄마 혼자 나를 잉태해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있을 정도로 엄마의 존재는 내 삶에 있어서 꽤 강력했고 지배적이었다. 정월 대보름,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날이 좋아 모두가 기억하기가 좋다고 나만 우리 집에서 특별히 음력 생일을 지냈다. 모처럼 강희와 소리가 내가 있는 보강동 집에 다 모여 함께 밥을 먹기로 했다. 나는 동생들이 올 시간에 맞춰 오곡밥을 압력밥솥에 안치고 묵은 나물들을 챙겼다.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모처럼 우리 세 자매가 포도주도 한 잔 마시며 부럼을 까기로 했다. 강희가 먼저 집으로 들어왔다. 언니 생일 축하해. 자, 이거 받아. 강희가 적포도주 한 병과 도톰한 새하얀 봉투 하나를 수줍게 쓱 내밀었다. 어머, 강희가 언니한테 용돈을 다 주네. 고마워라. 근데 오늘 소리가 늦을 것 같네. 그냥 우리 둘이서 먼저 한잔 할래? 좋아. 강희가 포도주를 잔에 따르고 나는 볶은 나물들을 접시에 담은 후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식탁에 앉았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자. 짠 하고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눈을 마주쳤다. 근데 강희야, 너 요즘 만나는 남자 있니? 내 걱정 말고 언니 너나 좋은 남자 좀 만나라. 도대체 왜 혼자 청춘을 낭비하고 있어? 배시시 강희의 쓴 웃음이 짙은 루비색 포도주 잔 속으로 배어들었다. 남자였을 때는 여자 같다고 하도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막상 여자가 되니까 이젠 또 여기저기서 내가 남자 같은 게 문제라네. 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강희야, 네가 여자든 남자든 어차피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 여동생이기 이전에 누가 뭐래도 넌 그냥 내 동생이야. 그리고 여성스러운 게 꼭 여자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 나는. 21세기잖아, 안 그래? 근데 언니, 소리 이 지집에 오늘도 또 우리 둘 바람 맞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때 자동문 비번 누르는 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왔다. 왔다, 소리년. 강희와 내가 거의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며 외쳤다. 문이 열리고 소리가 삐죽 벽을 어깨로 문지르며 들어왔다. 거기서 뭐해? 어서 들어와. 강희가 소리를 불렀다. 소리는 신발도 벗지 않고 계속 현관에 서 있었다. 언니. 그 순간 열려있는 문틈을 비집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따라 들어왔다. 나왔다 얘들아. 엄마가 왔다. 엄마는 호피무늬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며 나와 강희가 앉아있는 식탁에 앉았다. 오전에 외출해 반나절 만에 돌아온 사람처럼 엄마의 말투는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러웠고 그런 엄마에게 사무치게 반가운 마음이 드는 내 자신이 나는 죽도록 혐오스러웠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지경으로 밥상머리는 절간처럼 조용했다. 식사가 끝나자 내 눈치를 슬슬 보던 강희와 소리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냉장고에 좋은 포도주가 한 병 더 남아 있었지만 나는 소주와 맥주를 꺼냈다. 폭탄주나 한 잔 마시고 얼른 가세요. 설거지를 하던 동생들이 손에 물기도 닦지 않은 채 갑자기 식탁으로 우르르 달려왔다. 둘째가 폭탄주를 말았고 우리 넷은 폭탄주를 한 잔씩 원샷으로 나눠 마신 후 자기 나이 수대로 부럼을 깨물었다. 연거푸 폭탄주를 3잔씩이나 마셨더니 뭔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만 같았던 나는 엄마를 향한 증오심을 다시 다잡기 시작했다. 나는 있는 힘껏 엄마를 미워해야만 했다. 그게 동생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나는 창문을 요란하게 열며 바로 환기를 시켰다. 분위기를 살피던 엄마가 창문 밖을 내다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상하다. 아직 달이 안 보이네. 서울에는 언제 오셨어요? 강희가 엄마에게 물었다. 한 달? 근데 강희 너 진짜 내 아들 강희가 맞니? 예, 난 지금 네가 너무 낯설어. 그러세요? 전 엄마가 더 낯설어요. 이제 길 가다 만나면 엄마를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만하자. 모처럼만인데. 엄마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창문에서 한 발 물러섰다. 진실을 말하면 엄마는 늘 그렇게 도망쳤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 얘네들이 1대3으로다가 편먹고 지금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래도 내가 니들 낳아줄 엄마인데 동생들 보는데 장녀인 네가 자꾸 그러면 못 쓰지. 이만 돌아가세요. 나는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았다. 예, 여긴 내 집이다. 네가 뭔데 자꾸 가라 말하니? 나 오늘 여기서 니들하고 자고 갈 거야. 나 못 가. 오늘 너무 추워. 엄마. 엄마는 갑자기 소주와 맥주를 유리컵에 한가득 따라붓더니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이 집 팔고 미국 들어갈 거야. 그때까지는 나 이 집에서 못 나가. 너희들 그리 알아. 식탁에 앉아 폭탄주를 마시며 강짜를 부리고 있는 엄마를 우리 셋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전 단 한 번도 남자였던 적이 없었어요. 강희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거울을 봐라. 수술을 하면 뭐하니? 너는 얼굴이 애초부터 남상이라니까. 게다가 넌 네 동생이나 누나처럼 원래부터 곱상하게 생기지도 않았잖니. 아유, 못 살아. 쟤를 어쩌면 좋니? 강희는 엄마를 잠시 노려보다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 샘아, 나 물 좀 다오. 나는 엄마에게 물 한 잔을 갖다 드렸다. 엄마가 핸드백에서 부스럭대며 뭔가를 뒤적이더니 곧 달그락거리는 하얀색 플라스틱 약병을 꺼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알 수 없는 그 약들을 입속으로 한 줌 털어넣으며 걸진 트림을 내뱉었다. 엄마는 강희가 왜 저렇게 됐는지 진짜 모르시겠어요? 그건 또 무슨... 기억 안 나세요? 스티브가... 엄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치 내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 엄마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전부 다. 아니야,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처음에는 엄마라고 전부 다 알지는 못하는 거다. 더구나 나처럼 애 셋에 먹고 살기 바빴던 여자는 나도 무서웠어. 그때는 뭘 어찌해야 하는지. 어차피 원래부터 난 좋은 엄마도 아니었잖니. 나는 일어선 엄마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아래로 당겨 다시 자리에 앉혔다. 엄마는 속이 텅 빈 수수깡처럼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는 겁에 질린 듯 한참 동안 초점 없는 눈으로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내게 자포자기하듯 말했다. 엄마 간다. 아주 오래전에 엄마는 떠난다는 말도 없이 우리를 남겨두고 떠났었다. 그때 엄마가 없어진 집은 공간이 10배나 훅 커져버린 것처럼 허전하고도 썰렁했다. 그때처럼 다시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 내 피부 깊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휘영청 떠있던 보름달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보름달은 생각보다 꽤 컸다. 갑자기 마룻바닥이 차갑게 와 닿았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는지 집안의 한기가 내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순간 엄마가 머물다간 초록색 나무 의자가 테이블 밖으로 삐딱하게 나와 있는 것이 몹시 거슬리게 보였다. 나는 우리 집에 남아있던 엄마의 기운을 방 안에서 내몰기라도 하듯 마루 커튼을 획 젖히고 창문도 양쪽 끝까지 활짝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은빛 달빛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엄마는 이태원에서 매기즈 홈이라는 앤틱 가구점을 운영했었다. 용산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버리는 혹은 버리기엔 아까운 상태가 나쁘지 않은 가구들과 소품들을 사들여 되팔았고 가끔은 인천 어딘가에서 배로 들어온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떼어다가 리폼을 해 꽤 비싸게 되팔기도 했다. 엄마는 수완이 아주 좋았다. 어느 날 엄마는 사들인 가구들의 리폼 작업을 도와주던 미군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스티브라는 백인과 눈이 맞았고 1년간 연애를 하는가 싶더니 우리 셋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친척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파주댁 할머니에게 우리 셋을 맡기고는 편지 한 장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파주댁 할머니는 엄마와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서는 이사를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엄마가 온다고 1년이 다 되도록 다음 달 하면서 우리를 속였다. 나도 처음에는 동생들을 달래가며 목이 빠져라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내 나이 겨우 14살, 둘째가 나보다 2살 어렸고 막내는 고작 7살이었다. 50년 같았던 5년이 흐르고 나는 고3이 되었다. 우리를 돌봐주시던 파주댁 할머니는 개학 전날 우리 셋과 함께 저녁을 잘 차려 드시고는 그날따라 몸이 좀 고단하다 하시곤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다음 날 새벽에 유언 한마디 못 남기시고는 그 길로 그냥 우리 곁을 떠나셨다. 돌아보면 파주댁 할머니도 참으로 고독한 인생을 살다 가신 거겠지만 그래도 말년에 우리 셋과 함께 지내게 된 인연에 대해 늘 고맙고 다행이라며 입버릇처럼 말하시곤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덩그러니 셋만 남게 되었다. 엄마는 처음 2, 3년 동안에는 불규칙적이나마 우리에게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나중에는 연락조차 잘 닿지가 않았다. 파주댁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생활비가 점점 바닥이 나자 한 번은 급한 마음에 구인 광고 사이트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간 곳은 콘셉트 토킹바라는 곳이었는데 그 이름도 정체도 참으로 해괴한 곳이었다. 전화로 문의했을 때 대뜸 나보고 키가 얼마냐고 묻길래 전화를 끊으려 하자 그냥 앉아서 아저씨들 이야기만 좀 들어주는 일인데 이렇게 쉬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며 한번 와보라고 나를 회유했다. 술은 안 따라도 되고 그냥 예쁘게 앉아 웃고 있으면 된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시급이 이상하리만큼 높았고 돈이 절실했기에 나는 그곳에서 일했다. 중고 바이크를 하나 사 그것을 타고 오후 8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2시가 되면 퇴근을 했다. 바이크는 내가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변명이 되어 주었다. 매니저는 처음에는 난리를 쳤지만 내 고정 손님이 크게 늘자 눈에 보이게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하지만 머지않아 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 우리가 떠올랐다. 그것은 분명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우며 그 기억마저 지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결국 그곳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나는 맨 처음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의 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잘 알지 못했다. 나는 엄마가 우리처럼 버리고 간 이태원 앤틱 가구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막상 정리라고 해봐야 그간 방치된 가게에서 쌓인 빚을 정리한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이었지만 나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딴 후 가게를 정리하고 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중고 트럭 한 대를 겨우 샀다. 그리고 용산구 산천동과 도원동 일대에서 소화물, 화물 운송을 하는 택배 기사가 되었다. 택배 일은 적성에도 맞고 벌이가 좀 되었다. 어떻게든 우리 셋은 먹고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은 여자인 내게 자주 무례했고 내 직업을 대부분 하대했다. 내가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 너덜거리는 내 청춘의 몸과 마음에도 내 삶은 아직 한 줄기 빛으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장녀였으니까.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집에서는 며칠씩 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파주댁 할머니께서는 해마다 메주콩을 사다가 삶고 찌어 메주를 직접 띄워 장을 담곤 하셨는데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힘에 부치신다며 우리 셋을 시켜 다 삶은 메주콩을 동네 방앗간에 들려 내보내셨다. 지나고 나니 해마다 무슨 의식이나 되는 것처럼 파주댁 할머니와 함께 장을 담갔던 그 시절들이 새삼스럽고 그립다. 덕산 계곡에 엄마를 보내고 오던 길 장터에서 우연히 젤의 메주를 팔고 있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메주를 사서 애지중지 싸들고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희가 내게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언니, 근데 장 담글 줄은 알아? 할머니가 하는 것만 봤지 할 줄 아냐고. 글쎄, 장 담그는 거 그거 별로 안 어려워. 소금물에 이 메주를 넣으면 그게 끝이야. 하다가 헷갈리면 유튜브 찾아보지 뭐. 말도 안 돼. 소리도 내 말을 못 믿는 눈치였다. 나는 파주댁 할머니 어깨 너머로 무한 반복했던 내 추억과 기억에 자신이 있었다. 너희들은 먹기만 했지 간장 된장이 뭔지 관심도 없었으면서. 있잖아, 이 메주들을 소금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얘네들이 동동 떠. 근데 몇 달 지나면 메주들이 물을 먹어서 가라앉을 때가 오거든. 그럼 그때 소금물에서 으스러진 메주들을 잘 건져내면 그게 된장이야. 그리고 남아있는 소금물이 검게 익으면 그게 간장이 되는 거고. 사실 장 담그는 일 자체는 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장을 담그고 난 후가 더 어려운 나날의 연속인 것을 동생들은 아직 잘 몰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여다보고 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온갖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만 장이 맛있게 익는다. 장은 사람이 담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사람은 그저 메주와 소금물을 적당한 비율로 조립하는 역할을 할 뿐 시간, 바람과 별이 장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도 동생들처럼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다. 파주댁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돈다. 이 도가지 속에 니그엄이랑 이름이 똑같은 메주, 그것이 딱 들어가 있어 분께 니그엄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봐라잉. 알았지?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간 처음 1년 동안
나는 엄마를 매일 기다리며 간장독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보채는 동생들 몰래 간장독을 안고서 반나절을 내리운 적도 있었다. 그때는 간장 냄새만 맡아도 목이 다 맬 지경이었다. 우리 집 간장이 짠 이유는 간장이 하도 내 눈물을 먹어서 그리 짜게 변한 거라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 슬픈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파주댁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더 이상 집에서 장을 담그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를 보내고 오는 길목에서 바람결을 타고 온 메주 내음을 맡으며 나는 다시 집에서 장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솟구쳤다. 그 시절처럼 다시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돌아올 엄마 따위는 이제 있지도 않은데 이제 더 이상 간장독에 매달려 울고 불고 할 그리움이 내게 남아있지도 않은데 나는 왜 다시 장을 담그고 싶어졌을까?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 나는 그저 엄마의 명복을 빌며 장을 담갔다. 5월이 되었어도 나의 일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에 당일 배송할 물건들을 가득 싣고 나가서 밤까지 하나하나 주인을 찾아주는 일의 연속이었다. 그날의 배송을 남김없이 다 마칠 때면 마음이 개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삶에 미세한 변화라도 일어났더라면 고독은 덜 고독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고독으로 꽉 채워진 장독 뚜껑을 열어보았다. 장을 담그고 나서 벌써 2달 가까이 지났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이 그저 고요하게 보였지만 항아리 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무슨 일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약간 거무스름하게 변한 액체 표면 위로 작고 하얗게 생긴 무엇인가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파주댁 할머니가 늘 학수고대하시던 장꽃이었다. 아, 다행이다. 폈구나. 이제 이게 피었으니 장맛이 아주 좋아지겠네. 장꽃을 보고 나니 내 마음도 조금 놓였다. 생긴 것이 눈 결정체라 하기에는 다소 불규칙적이었고 우담바라라 하기에는 신랄 같은 줄이 달려있지 않았다. 파주댁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한동안 장을 담그지 않았건만 보이지 않는 이 작고 신비한 미생물들이 이 집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 그간 쭉 같이 살고 있었음을 어렴풋이나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내 영혼에도 저 성스러운 장꽃들이 꼭 피어나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내 삶이 고독으로 갈기갈기 분해돼 결국 아무런 소용없이 허무하게 부패해버리는 대신에 사랑을 회피하지 않을 만큼 뜨거운 용기로 발효돼 다시 한번 이번 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말이다. 종일 열어두었던 장독을 자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고 뚜껑을 닫는 일이 어느덧 내 하루를 마감하는 일종의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피어오른 기묘하고 신비한 장꽃들을 찔레와 함께 신기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그때는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장을 담근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갔다. 마침내 장을 가르기로 했다. 그 사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메주가 제법 가라앉은 항아리 속의 물은 어느새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곧 간장이 될 액체를 체에 걸러가며 따로 준비해둔 작은 항아리에 따라 부었다. 머지않아 메주의 기운을 잘 머금은 이 소금물은 나의 간장이 될 것이다. 항아리 속에 흐물흐물 허물어지다만 메주콩들이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다. 자, 이 언니가 잘 치대어 주마. 곰삭은 메주를 조심스럽게 밀가루 반죽하듯 살살 치대가면서 항아리 바닥부터 차곡차곡 켜켜이 메주를 쌓았다. 보통 장을 담그고 40일 정도 지나 바로 메주를 소금물에서 빼내면 된장 맛이 훨씬 좋게 된다지만 파주댁 할머니는 꼭 3달 열을 100일을 꽉 채우고 나서야 장을 갈라내셨다. 메주가 다 흐물어져 곰삭을 때까지
메주의 기운이 전부 간장이 될 소금물에 옮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파주댁 할머니는 간장이 된장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 여기셨는데 그 이유를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해 주시지는 못했다. 어느 것이 더 맛있어야 내 인생에 득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장 가르기 타이밍 따위가 내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10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장을 가르기로 했다. 장을 가르면서 나는 내가 두 동생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언니였기에 혹여 동생들과 인생의 행복을 잘 나누지 못한 건 아닌지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혹여 내가 지금 메주를 너무 일찍 갈라내고 있는 건 아닐까. 파주댁 할머니 말대로 100일을 꽉 채울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면 간장이라도 제대로 얻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러다가 간장도 된장도 둘 다 못쓰게 망치는 것은 아닐까. 사시성 하나만으로 끈끈하게 연대했던 우리 셋에게 이제부터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강유와 소리가 언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인생에서 잘 갈라내어야만 하는 된장과 간장처럼 소중하고도 불안하기만 한 존재와 같았다. 간장과 된장을 가르고 남은 눅눅한 냄새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반복된 일상 속에서 엄마는 더 이상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조금씩 멀어져 갔다. 또 하루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인연을 하나씩 털어내듯 새벽에 싣고 나온 박스들을 하나씩 제주인을 찾아 전부 다 털어내고 나니 마지막 한 개가 텅 빈 짐칸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마지막 상자의 배송지는 아파트 상가 내 브루터스 햄버거 가게였다. 저녁 9시 곧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서둘러 아파트 수의실을 빠져나와 상가 앞에 임시 주차를 하고 비상등을 켰다. 간판불은 이미 꺼졌지만 매장 안에 불은 켜 있었다. 그러나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다음날 오전에 물건을 넣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보았다. 저 택배 왔는데요. 매장 안 주방문이 열렸다. 키가 꽤 크고 검은색 장화를 신은 남자가 주방에서 나와 가게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자 향기 좋은 참나무 장작 탄내가 매장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남자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주방에서 일하다 가끔씩 카운터로 나오는 가게 사장이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셔츠 깃을 쑥스럽게 매만지며 남자가 내게 말을 건넸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배송이라. 저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나는 상자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뒤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다. 아, 네. 아차, 저 근데 이거. 남자는 내가 카운터에 내려놓은 택배 상자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레 내 쪽으로 밀었다. 왜요? 반품인가요? 아, 아니요. 이거 그쪽 거라서. 조금씩 보이던 남자의 얼굴이 거기에서 멈추었다. 이거 찔레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얼굴을 한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내게 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찔레를 처음 만난 날은 몹시 추웠다. 잠이 아직 덜 깬 나는 차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줄만 알았다. 갑자기 차 아래쪽에서 길고양이 2마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혹시나 해서 엔진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거기에 오도 가도 못하고 끼어서 쩔쩔매고 있는 찔레가 있었다. 만일 그때 내가 무심코 시동을 걸고 그냥 출발을 했더라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다. 길고양이들은 특정한 은신처가 없이도 길에서도 잘 살지만 혹독한 겨울이 되면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추위를 피할 잠자리를 찾는데 몰두한다. 찔레도 그 겨울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하필 밤늦게 퇴근해 새벽까지 온기가 남아있던 내 트럭의 엔진이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치명적인 죽음의 유혹이었음을 찔레는 미처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당황했는지 녀석이 사력을 다해 나에게 방어적으로 하악질을 해댔다. 출근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고양이를 그곳에서 빼낼 엄두가 나질 않았다. 저기 길냥이가 차 안에서 안 나오나요? 그때 내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네, 벌써 30분째 이러고 있어요. 혹시 저 좀 도와주실래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자가 땅바닥에 타고 온 자전거를 바로 눕힌 후 내 차로 다가왔다. 제가 출근해야 하는데 저 녀석이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내요. 저 조금만 뒤로 가주실래요? 녀석도 도망갈 길은 확보해야 나올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아, 네. 남자의 맞는 말에 나는 조금 겸연쩍었다. 15분 정도 실랑이 끝에 드디어 남자가 녀석을 생포하는데 성공했다. 하악질을 해대고 난리를 치던 녀석이었는데 신기하리만큼 그의 품에서는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조용해졌다. 그런데 목소리가 하도 씩씩해서 팔팔한 줄 알았는데 상태가 좀 심각한데요. 어떻게 하죠?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내일 또 차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심하게 부어오른 녀석의 눈에서는 진물이 나고 있었다. 팔을 걷어붙이고 장갑을 벗으며 내가 그에게 말했다. 저 초면에 너무 죄송한데요. 도원 아파트 무지개 상가 아시죠? 몇 시간만 데리고 계시다가 거기 지하 1층 동물병원에 좀 맡겨주세요. 10시면 열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서 하루 종일 배송하니까요. 이따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 아이 꼭 찾으러 갈게요. 네, 그렇게 하죠. 남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하고는 고양이를 자신의 파카 안에 쑥 넣은 후 파카 지퍼를 올렸다. 남자의 품에서 고양이가 몇 번 꿈틀대며 자리를 잡자 그는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 출발했다.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평소보다 서둘러 일을 마친 후 동물병원으로 고양이를 찾으러 갔다. 찔레 보호자님 맞으시죠? 수납 직원이 물었다. 네? 찔레 보호자님 아니세요? 여기 아침에 아기 데려오신 남자분이 수술비 결제하시면서 이름란에 찔레라고 적어놓고 가셨는데요. 아, 근데 보호자께서 혹시 저녁에 못 오실 수도 있다고. 그럼 그분께서 내일 와서 데려가겠다고 연락처도 남기고 가셨어요. 심한 영양실조에 오염된 왼쪽 눈을 적출하고도 녀석은 살아남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얘가 멘탈이 아주 강해요.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다 산다니까요. 동물병원 수의사가 찔레를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셨다. 찔레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나에게 기적이 되었다. 나도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소름이 돋았다. 뭐지, 이 남자? 어떻게 우리 찔레를 알지? 키가 큰 햄버거 가게 사장은 내가 가끔 그곳에 들러 햄버거를 먹고 가거나 포장해 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혹시라도 불편해할 것 같아 아는 척을 잘 못했다고도 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세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인사라도 하려고 간식 주문한 건데. 그런데 찔레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니 기분 좋네요. 저 어렸을 때 집에서 고양이 키웠었는데 그때 고양이 이름이 찔레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뭔가 계속 잘 듣게 되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기억나는 건 아니었다. 고맙다는 인사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하시면 되죠. 고마워요. 찔레가 그때 한쪽 눈을 잃었는데 지금도 볼 때마다 짠하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찔레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야옹 하면서 저한테 처음부터 매달리더라고요. 그때 지어주신 이름 덕분에 찔레랑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나는 마치 나를 구해준 은인에게 인사라도 하듯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아, 네. 그가 능숙한 솜씨로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 내린 커피를 머그잔에 담아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와 앉았다. 나는 낯선 사람과 겉도는 그런 대화에 익숙한 편이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 커피를 서둘러 마시기 시작했다. 입 대어요. 천천히 마셔요. 머그잔을 쥐고 있던 내 왼쪽 손에 그의 손이 살며시 와 닿았다. 그리고 머그잔이 탁자에 놓일 때까지 그의 손은 내 손 위에 닿은 듯 만 듯 잠시 머물러 있었다. 그의 손은 사내답게 투박하고 컸지만 다정한 기운이 전해졌다. 나는 갑자기 가게 안이 몹시 더워졌다. 요즘 세상에는 날개 잃은 친구들이 참 많죠. 우리 드라이브 할래요? 그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드라이브를 했다. 조수석에 그를 태우고 내가 운전해 서로가 처음 만났던 우리 집 앞까지 갔다. 그것이 우리의 드라이브였다. 다소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그가 운전하고 있는 내게 말했다. 나 별로죠. 운전도 못하고. 알면 됐어요. 차도 없으면서 무슨 드라이브를 하자고 해요. 내가 농담하듯 그에게 물었다. 그냥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어서. 그가 기죽지 않고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날 우리가 약속한 목적지였으며 그때 찔레를 함께 구조했던 바로 그것이었던 우리 집 주차장까지 우리는 드라이브를 했다. 평소 같으면 10분 남짓 걸릴 거리였지만 차가 막히지 않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와의 드라이브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가 안전벨트를 푸는 걸 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자신의 얼굴 쪽으로 가져갔다. 내가 손을 빼려고 하자 그가 손을 내 무릎 위에 다시 내려주며 잠시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몸이 굳었고 나는 그에게 어색하게 빠른 말투로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오늘 드라이브 좋았어요. 나는 그에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잠시도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으나 그런 시선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찔레를 구조했던 그날 새벽처럼 가로등 너머 같은 쪽으로 걸어 조금씩 멀어져 갔다. 나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트럭에 앉아서 차창 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순간까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당사자에게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주는 행위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엄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원했기에 엄마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바꿔야만 했을까? 어쩌면 엄마는 우리를 비정하게 버린 게 아니라 엄마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났던 건 아니었을까? 남자의 뒷모습을 끝까지 보고 난 후에야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왜 나는 그때 그 동물병원에서 그가 남기고 간 연락처로 고맙다는 인사조차 남기려 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예전에도 호의를 받고 그냥 도망친 먹튀였고 그 순간에도 가슴 떨리는 호감을 누리고도 뿌리친 겉보였다. 그리고 난 그때까지 그 남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어도 나의 일상은 새벽부터 밤까지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일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은 주인을 잃고 분실물로 전락하고 있었다. 덜커덩거리는 빈 트럭을 몰고 퇴근할 때면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내 텅 빈 심장도 따라서 덜커덩 하며 고독의 소리를 냈다. 우리는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키스도 하지 못했다. 물론 나는 그 남자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아는 그곳에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드라이브를 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그는 그곳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그곳에 들러 오리지널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해 마셨다. 그 영혼 없이 친절한 알바생은 자기의 월급을 주는 사장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마감을 할 때까지 나는 줄곧 그곳에 앉아 있었다. 혹시나 그 남자가 주방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하지만 주방에는 그 남자 대신 턱수염이 잔뜩 난 낯선 남자가 햄버거 패티를 굽고 있었다.
알바생이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근처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다. 강희의 말이 옳았다. 사랑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몸이 건조하게 닫힌 가게 문 앞에 바보 같은 내 모습이 비쳤다. 나는 점점 그의 얼굴을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잃어가고 있었다. 하긴 고작 2번 남짓 본 얼굴이었으니 그것도 한 번은 내 기억 속에 아예 남아있지도 않았던 얼굴이었으니 잘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의 얼굴을 이토록 그리워할 일이던가.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누나, 이 시간에 거기서 혼자 뭐해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순간 나는 무언가 크게 들킨 기분이 들었다. 아, 명철이구나. 너 이 시간에도 배달하니? 저 요즘 야식 배달해요. 근데 누나, 여기 사장형 다친 거 아시죠? 잠시 귀에서 이명이 지나갔다. 다치다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물었다. 모르셨구나. 옛날에 축구선수 할 때 다쳤던 데라 수술해야 한다나 봐요. 근데 이번 주에 퇴원한다고 해서 아까 가서 보니까 아직 안 나오셨더라고요. 나는 집까지 아주 빠르게 달렸다. 그와 나 사이에 인연의 연결고리가 고작 찔레 하나뿐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몹시도 싫어서 나는 달렸다. 숨이 차 현기증이 날 즈음 집 앞 저만치에 내 트럭이 보였다. 나는 조금씩 속도를 줄이다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잦아드는 내 숨소리를 들으며 걷던 나는 그만 거기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말았다. 찔레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 엄마가 떨어져 세상을 등진 바로 그곳에 그가 와 서 있었다. 그는 목발을 짚고서 내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멈췄던 걸음을 다시 한 발씩 어렵게 떼기 시작했다. 그에게 점점 더 다가가자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이 조금씩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에요. 그가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서 내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지난 열흘 동안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이 내 두 눈에 온전히 들어왔다. 좀 다쳤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퇴원해서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를 안았다. 그가 짚고 있던 목발이 우리 옆으로 쓰러졌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좀 두려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쪽 얼굴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내가 말했다. 걱정 말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가 말해주었다. 도원동 그 아파트 15동에는 하루 건너 택배를 시켜받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남자는 내가 여자 택배 기사라는 걸 제대로 악용하는 듯 했다. 한 번은 샤워를 하다 나온 척 수건만 두르고 문을 열고 나오기도 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문 앞에 물건을 던져두고 와버렸다. 그 뒤로 그 남자는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하려는지 영업소에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와 소장과 실랑이를 하며 내 이름과 연락처를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했다. 십자가 모양의 그 재수없고 기괴한 박스는 바로 그 남자가 바로 수취인으로 돼 있었다. 오른손으로는 박스 6개를 실은 카트를 끌고 십자가 모양의 선반을 세워 왼쪽 어깨에 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스의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끝이 바닥에 질질 끌렸다.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15동 현관은 다가가는 만큼 점점 더 뒤로 멀어졌고 운동화는 한 발을 뗄 때마다 빗물을 한 움큼씩 발등으로 토해냈다. 15동 2101호의 벨을 2번 눌렀다. 십자가 모양의 선반을 시킨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잡아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리라 마음먹었다. 초인종을 누름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단추를 눌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은 야속하게도 곧바로 닫혀버렸고 나는 간발의 차로 그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말았다. 젖은 소매에서 물이 뚝뚝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아유,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 엘리베이터는 안드로메다로 멀어져 갔고 나는 계단을 향해 급하게 내려가려 했지만
물에 젖은 운동화가 미끄러웠다. 조심해서 21층 계단을 반쯤 돌아 20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변태가 밖으로 나오며 내게 말했다. 누구세요? 나는 올라가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서 대기하며 대답했다. 택배인데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저 잠시만 다시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지금 좀 바빠서. 하지만 그는 벌써 내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해왔다. 나는 만일을 대비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순간 21층에 사는 그 변태가 계단 위에서 하얀색 큰 수건을 내 쪽으로 던졌다. 얼떨결에 수건이 날아와 내 앞으로 탁 떨어졌다. 불쾌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놈이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로라도 우선 좀 닦아요. 그때 목발을 짚은 다리가 보였고 낯익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잊었다. 나예요, 샘. 선반이 이렇게 큰 건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알았으면 절대로 주문 안 했을 텐데. 이제 택배 안 시킬 거예요. 안 시켜도 돼.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우진 씨? 근데 거기서 자기가 왜? 그 남자의 이름은 김우진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이곳을 다녀갔어도 그가 이곳에 살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내게 아이스 녹차를 내왔다. 내가 잠시 멍해져 차를 마시는 동안에 그는 내 머리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비에 젖은 내 운동화를 걱정해 주었다. 그는 나의 이름을 영업소에 여러 번 문의해 어렵사리 알아냈다고 했다. 평소 집안에서 워낙 벗고 다니는 타입이라 처음엔 정말 내가 여자였는지 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편하게 택배를 받았다고 했다. 뒤늦게 내가 여자 기사였다는 걸 알고는 사과를 하려 했으나 계속해서 물건을 밖에다 두고 그냥 가서 만날 기회가 없겠다 싶어 영업소로 전화를 걸어보았고 그 역시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내가 우연히 햄버거 가게에 택배 조끼를 입고 처음 들렸을 때부터 우진 씨는 나를 바로 알아보았고 몇 번 더 갔을 때 내가 찔레를 데려간 사람인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인연에 대해 스스로도 많이 놀랐다고 했다. 우진 씨가 깁스를 하고 있던 2달 동안 나는 목발과 함께 그의 중심이 되어 주었고 누군가의 중심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기쁨이 되었다. 제법 선선해진 새벽에 집을 나가 200개가 넘는 상자들의 주인들을 하루 종일 일일이 다 찾아주고 나면 나는 브루터스 햄버거 가게로 퇴근을 해 그를 내 차에 태우고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함께 갔다. 그가 다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급속히 친밀해질 수 있었던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내가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 순간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지만 그저 웃을 뿐 절대로 내게 입을 열지는 않았다. 가끔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가 나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중요해 보이진 않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을까? 그저 고맙기만 했다. 그는 단순하면서도 낭만적이었을 뿐 아니라 낭만적이면서도 단순했다. 은행잎이 질 무렵 깁스를 푼 그와 단둘이서 소주를 한잔하다가 지난 여름 그가 다리를 다친 것이 나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드라이브를 한 바로 다음 날 그는 내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자신의 아파트 초인종을 2번 눌렀다고 했다. 나에게 키스를 거절당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내가 자기를 찾아오자 햄버거 가게에서 찔레의 간식을 선물한 사람이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자신임을 그날은 꼭 밝히겠다며 미친 듯이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나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서둘러 물건을 문 앞에 던지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내가 7층에서 701호 아줌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그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불러 올려 내가 멈춰선 7층으로 따라 내려왔다. 마침내 7층 문이 열렸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낯선 남자가 내리기도 전에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21층 변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계단으로 몸을 돌려 그 즉시 사력을 다해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따라 내렸고 당황한 나는 더 빨리 계단을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쿠당탕탕. 아파트 계단 어딘가에서 그 남자가 발을 헛디뎌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나는 다시 여유를 되찾으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휴, 그러니까 나를 자꾸 스토킹하고 깝치니까 저렇게 자빠지잖아. 우진 씨가 내 소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고서 자기 잔에도 한 잔 따랐다. 그가 잔을 부딪히며 나를 보며 계속 웃고 있었다. 모처럼 한방눈이 내린다. 올 겨울에는 눈다운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겨울이 끝나다니. 어느새 엄마가 가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아주 많이 왔었다. 스티브가 엄마와 술이 만취돼 집에 들어왔던 그날 밤, 나는 동생들을 먼저 재우고 엄마를 기다리다 선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엄마가 술에 취해 들어와 스티브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시 후 조용해졌다. 나는 방문을 열고 살짝 마루로 나가보았다. 부엌 식탁에서 스티브가 혼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술 냄새가 마루에 진동을 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그가 뭐라고 내게 말했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엉클 스티브, 엄마는요? 그는 들고 있던 위스키를 원샷한 뒤 내게 다가와 내 머리를 만졌다. 스티브가 나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방에는 동생들이 함께 자고 있었고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스티브가 아직 방 안에 있었다. 스티브가 어린 강희의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하라는 듯 손으로 자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속삭였다. 쉿! 내가 일어나 스티브에게 다가갔다. 그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의 손을 이불에서 빼낸 후 그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No, Uncle Steve. 내 동생 만지지 말아요. 제발. 스티브가 나를 만졌다. 나에게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희미한 기억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기억을 해내야 할 것들이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남아있다. 지워야 할 기억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다행이지 않은가. 우진 씨에게서 문자가 들어온다. 10분 후 도착 예정. 밖에 봐봐. 눈 엄청 와. 비가 억수로 내리던 지난 여름 십자가 박스를 짊어지고 넘어간 언덕 위 저 높은 곳에서 내 작은 일상의 기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박스 안에는 지워버린 내 과거와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미래가 다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주문한 건 그였다. 이제 그 기적은 나를 다 잊게 할 것이며 또 모두 기억하게 할 것이다. 간장이 익었다.